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2020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저는 국어를 맡은 남궁민입니다. 제 6부 이제 5부에서 현대문학 공부했다면 6부는 고전문학 공부한다고 했었죠. 고전 소설 한 세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갈래 복합 세트, 고전 시가 하나랑 고전 수필이 엮여 있는 세트를 공부할 겁니다. 자, 고전 문학은요 상대적으로 현대문학 쪽보다, 즉 5부에서 공부했던 파트보다 6부에서 공부할 이 파트들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은 생각보다 고전문학 쪽이 사실은 더 쉬운 편이에요. 왠지 아시죠? 어려운 말들이 좀, 우리가 안 쓰는 말, 한자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만 천갈래 만갈래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교적 그 유형이 단순화되어 있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둘 수 있는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런 게 훨씬 더 사실은 이제 눈만 좀 떠지면 충분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혹시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사람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2시간만 주세요. 개기일식 문학의 개념 강의에 가셔서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 특별히 한 강씩 특별 정리해 놓은 강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 소설부터 공부해 볼까요? 38번에서 41번 설랑자전으로 가겠습니다. 고전 소설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세세하게 모든 작품의 줄거리를 다 이미 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마 누구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갈등 구도나 인물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연계 출제가 거의 확실시되는, 어쨌든 연계 출제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고전 소설 파트를 수능에서 일단 정복하는 길이 될 겁니다. 낯선 대목이 나왔다, 혹은 고전 소설이 연계가 안 되고 비연계로 출제가 만약에 됐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세세하게 뒤에 배경이 되는 다른 대목, 나오지 않은 대목에 있는 어떤 요소까지를 다 이해하고 알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다만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구나 하는 걸 감잡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만 고전소설 지문에 이제 독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함께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한번 봅시다.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별당으로 다가가서는, 별당에 이렇게 네모가 꽝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뒤에 보면 뭐 별당도 있지만 저 뒤에 정부인이 있는 방, 대감의 거처 막 이렇게 있고, 그걸 가지고 40번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표시가 되어 있구나, 유념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인물이 나왔단 말이야. 윤백이 즉시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해요? 별당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며 호통을 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놈 이서방아, 이서방이라는 사람한테 호통을 치는 거네요. 내가 여기에 왔느니라 연분이 이미 맺어졌고 나라의 법이 삼엄한데 혼인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연분이 이미 맺어졌고 나라의 법이 삼엄하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런데 혼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자면, 이제 이서방한테 혼인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맺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강한 어떤 어필이랄까요? 호통이랄까요? 이런 걸 지금 윤백이 이서방에게 하고 있는 거야, 느닷없이. 지금 윤백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 병풍을 들이치고 저고리를 찾아주고는 거침없이 뛰어나가니 이서방의 거동보소 원앙금 비취침에, 원앙금침이라는 게 뭐지? 부부가 함께 덮고 자는 이부자리, 또 뭐 같이 베는 베개 이런 건데, 거기에 사람이 이목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뇌성병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산란하여 경황 없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밤중이네. 느닷없이 달려들어가지고는 이런 호통을 치고선 뭔가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호통을 치고, 이게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꾸짖음 같은 말을 지금 윤백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고리를 찾아쥐고 거침없이 뛰어나갔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소재이긴 하다, 그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서사적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면 문제가 결국 40번 문제가 저고리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했어. 저고리의 이동 경로라는 게 저고리가 진짜 발이 달려가지고 자기 혼자 이동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옮겨지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소재로 딱 등장합니다. 40번 문제를 미리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선 지금 뭔가를 훔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 찾아 쥐고는 거침없이 뛰어나갔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뒤에 벌어질 일들에 영향을 끼칠 소재라는 짐작 같은 것들은 예감 같은 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서방의 거동보소 원한큼 비치침에 사람의 힘을 물리치고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뇌성명령 같은 소리에 정신이 산란하여 경황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별당 뒷문으로 뛰어나가 대감의 방에 뛰어들어가죠. 대감이 누구겠어? 아버님. 잠을 깨없어서 했으니까 대감이라는 게 바로 아버님이죠. 이제 이대감이에요. 이서방의 아버지인 이대감입니다. 자, 잠을 깨없어서 밤중에 큰 변이 났으니 잠을 깨없어서 어서 다들 잠을 깨없어서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로 음행 있는 신부를 찾느라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라하니 대감이 크게 놀라 하인들을 불러 모으되 분기가 치밀어 어쩔 줄 몰랐다. 그럼 대감이 지금 있잖아요. 크게 놀랐다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기가 치밀었다고 그랬어요. 어찌할 줄 몰랐다고. 지금 대감의 심리가 어떤지 알겠죠? 설진사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석자짜리 칼을 손에 쥐고 별당으로 달려가 설랑자에게 물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별당으로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설랑자라는 인물은 뭐야? 이 작품의 제목이 뭐지? 설랑자전. 그러면 주인공이네. 그렇죠? 주인공인 설랑자에게 설진사가 달려가서 너와 내가 한 집에서 20년을 살았느니라 너의 행실이 흠잡을 데 없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너는 바른 대로 다 아뢰어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너는 바른 대로 다 아뢰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행실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웬 이상한 녀석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밤중에 이 소란이 벌어진 게 이게 무슨 너 행실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딸한테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한 목숨으로 죽기가 두려우냐? 이병판은 이 병조판서 병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이병판이 누구야? 이 대감인 거죠. 그죠? 이병판은 세도가 제일인지라 치죄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서방하고 설랑자가 혼인을 했는데 그 방에 갑자기 윤백이란 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혼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꾸짖으면서 저고리를 찾아주고는 달아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이런 변괴가 막 있으니까 이게 지금 와가지고 딸을 추궁하면서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 혼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추궁을 하는 거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병판 즉 이 이대감이 세도가 제일이라서 죄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으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어떤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죽어도 무슨 일인지 알고나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너 하나 죽는 걸로 안 끝나고 나도 같이 죽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랬을 때 알고나 죽자. 죄를 모르고 이리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라고 딸을 추궁하는 거야. 그랬더니 설랑자의 거동보소 이제 뭐 이렇게 뭐 거동보소 이런 말들은요 막 판소리 같은 데 등장하는 그런 식의 그 서술자가 이렇게 그 건네는 말 같은 걸로 등장하는 거죠. 번개 같은 두 눈을 뜨더니 백옥 같은 손을 들어 구슬 같은 눈물을 닦고 계속 비유법이 씁니다. 번개 같은 두 눈을 뜨고요. 백옥 같은 손을 들어요. 구슬 같은 눈물을 닦고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여주인공으로 그려져 있네요. 단호히 말합니다. 태도가 드러나 있네. 뭐라고 말하는가? 소녀는 이 일에 무죄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하늘이 아시고 귀신이 아옵니다. 그럼 나는 절대 뭐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떳떳하다 이런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오늘 이 지경에 떨어진 것은 어찌된 일인지 소녀는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 죽기를 주저하리까 하면은 이 자리에서 죽사오면 죽어도 억울한 원혼이 되어 황천구원에 갈 곳이 없사옵니다. 자,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나는 결백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으면 억울한 원혼이 될 것이다 하고는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설진사가 그 거동을 보니
차마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아와서는 식사를 물리치고 굶어 죽기만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차마 이제 더 추궁하지 못하고 딸을 더 추궁하지 못하고 굶어 죽기만 자기는 기다리고 식사를 곡기를 끄는 거예요. 이병판 대감과 이도령은 창왕한 중에 장안으로 돌아갔는데 노하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도령이 그 부친께 나아가더니 소자는 강산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고하고는 떠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도령은 그 부친 누구? 이병판 대감에게 저는 이제 떠날래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렇게 고하고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죠. 자기도 이제 상처를 입은 거니까 혼인이 깨지게 된 거니까요. 설랑자와의 혼인이. 보세요. 정부인과 황부인이 밤낮 모여 앉아 윤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자 그럼 봐요. 이게 뭔가 벌써 기미가 딱 포착됐죠. 우리의 주인공 설랑자는 아마 진짜로 결백할 거야. 뭔가 누명을 쓴 상황이겠지. 우리가 흔히 보던 패턴 아니에요. 맨날 보던 패턴이죠. 자 그리고 봐요. 여기서 정부인과 황부인이 밤낮 모여 앉아 윤백이 돌아오기를. 이 윤백이 누구였어? 아까 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었던 그 인물인데 얘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럼 이 둘이 뭔가 그 일을 모의했다는 강한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들죠 우리한테. 자 윤백이 돌아와서는 자기가 한 일을 아뢰고 훔쳐온 저고리를 내놓았다. 그죠? 이 저고리 나왔네요, 그죠? 두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천금을 상으로 주고는 그 저고리를 꼭꼭 싸서 농 안에 숨겨놓고는 대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 두 부인이 여기 정부인과 황부인이 말이죠. 이 일을 꾸민 것이고 저고리를 훔쳐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고 그걸 이제 잘했다고 미션을 잘 수행했다고 윤백에게는 상을 준 것이고 됐네요. 중략 줄거리. 설랑자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간다. 자 누명을 벗어야 되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설랑자는 장안으로 김동지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동지 며느리와 함께 장안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중략부분 줄거리 됐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김동지 며느리.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일종의 이 사람은 조력자 아니겠습니까? 고전소설에서 흔히 등장하잖아. 주인공의 어떤 주동인물, 주인공의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단 말이야. 위험에서 구해주고 이런 인물이요. 자 하인들을 거느린 김동지 며느리가 정부인 있는 방으로 한달음에 뛰어들어가서는 자 정부인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 일을 모의했던 악인일 거야, 그죠? 한달음에 뛰어들어가서는 설랑자의 저고리를 감추어두었던 장롱을 대번 끌어내려 했다. 그러면 지금 봐요. 이 김동지 며느리는 정확하게 맥락은 알 수 없으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딱 간파를 하고 있는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봐요. 정부인 있는 방으로 한달음에 뛰어들어가서 설랑자의 저고리를 감추어두었던 장롱을 대번 끌어내려 하잖아. 이미 뭐가 짐작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이죠. 정부인과 황부인이 놀라 내가 어떤 년이기에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장롱을 도적질하느냐. 그 죄가 죄사무석. 그러니까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죽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로다. 호통을 치면서 한사하고 달려들었으나 김동지 며느리가 그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따라온 하인들이 또한 가로막았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김동지 며느리는 하인들의 도움으로 그 저고리를 이제 다시 되찾는 일에 성공하는 거죠. 자, 끝내 김동지 며느리가 장롱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한 주먹으로 장롱을 때려 부수고 힘도 세는가 봐. 저고리를 찾아내었다. 김동지 며느리가 그것을 손에 높이 들고 소리쳤다. 작은 색시 이것 보. 작은 색시가 잃어버렸던 저고리가 여기에 와 있나이다 했어요. 이 작은 색시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이건 설랑자겠죠, 그죠? 이때 정부인이 뒤쫓아 나와서는 하인들을 꾸짖고 김동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다. 그 더러운 년의 저고리가 그럼 그 더러운 년이라는 게 바로 작은 색시이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설랑자야, 그죠?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대감께 이를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이 정부인이 한 말이야 이거는, 그죠? 그러자 김동지 며느리가 그 저고리,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에는 정부인은 뭐라고 한 거야?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라고 마치 자기가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게 왜 여기 있지? 대감께 이를 것이다. 그래서 김동지 며느리가 그 저고리를 들고는 대감의 거처로 들어갔다. 김동지 며느리가 저고리를 들고 대감의 거처, 이 대감이 누구예요? 이대감, 이병판, 그죠? 거처로 들어갔다. 대감 앞에 저고리를 펼쳐놓고 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작은 색시, 누구? 설랑자가 첫날 밤에 잃었던 저고리가 어찌하여 정부인이 거처하는 방의 장롱 안에 있사오니까?
괴이한 일이옵니다. 정부인은 이것이 자기 저고리라 하니 정부인과 선랑자를 불러 저고리의 사연을 들어보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요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더러운 년의 저고리가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라는 말은 저 저고리가 왜 여기 있지? 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그 더러운 년의 저고리가 어찌 내게 있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저 저고리는 내 것이다 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저고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을 했구나 라고 뒤에 맥락으로 다시 기대어 소급해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괴이한 일이옵니다. 정부인은 이것이 자기 저고리라 하니 그랬거든요. 그죠? 정부인과 선랑자를 불러 저고리의 사연을 보시옵소서 라고 이 김동지 며느리가 이병판 대감에게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하여튼 대감이 듣고는 과연 괴이하다 여기고 먼저 정부인을 불러들였다. 이 저고리에 대해 말해보아라. 이게 내 저고리라고 했지. 그 더러운 년의 저고리가 왜 내게 있겠느냐? 응? 저 저고리는 내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네 저고리라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거지. 그랬더니 그 저고리의 품막에는 길이가 한자 한치였고 소매와 진동은 이러저러합니다. 진동이라는 거는 이제 한복에 쓰는 용어, 복식의 용어인데요. 어깨부터 겨드랑이까지의 폭, 그걸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일종의 재원을 얘기한 거야, 그 옷에. 그랬더니 뒤이어 김동지 며느리가 선랑자를 불렀다. 이 저고리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누명을 쓴 것과 결백을 증명할 길이 있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말씀하오 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선랑자한테 저 네 저고리 맞잖아. 그러니까 저게 네 저고리라는 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증명해야 돼. 안 그러면 네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선랑자가 일어나서는 팔자 아미를 숙이면서 가는 목소리를 길게 빼어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영남 여자의 옷은 별다른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소녀가 7살에 이 저고리를 지었을 때 소녀의 어머니께서 기특하다 여겨 저고리 안에 붉은 실로 설운설이라고 소녀의 아명, 어렸을 때 꼬마 때의 이름 말이에요, 을 수놓아 새기셨사옵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알 것이옵니다. 우와, 게임 끝났다. 그죠? 저 옷은 길이가 얼마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저게 내 옷이다 라고 증명하기는 좀 증거로서는 살짝 좀 약하죠. 근데 진짜 자기 옷인, 즉 그 옷의 진짜 주인인 선랑자는 이렇게 구체적인 여기 담겨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진짜 주인만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김동지 며느리가 그 말대로 저고리 안을 뜯어내고 보니 정말로 붉은 실로 설운설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대감이 크게 분노하여 맏며느리를 잡아 하옥하고, 이게 누구야? 정부인이죠. 그죠? 즉시로 선랑자를 행례하여 별당으로 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다. 그러면 깨졌던 혼인이 다시 이제 맺어지게 된 거네. 대감이 이로써 정부인의 간사함을 알았으나 이제 요 맏며느리가 바로 이 정부인에 해당되는 걸 거야. 자, 어찌하여 일이 그리 되었는지는 몰랐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는 거죠. 대감이 정부인과 황부인을 모두 잡아들여서는 자백을 받고자 물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내 아들을 시기하여, 이때 내 아들이라는 게 이도령, 이서방이죠. 그죠? 시기하여 내 집을 망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살기를 바랐더냐? 이 불측한 일은 어느 하인에게 시켜서 했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고리를 탈취해온 실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랬죠. 그러나 정부인도 황부인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김동지 며느리가 대감 앞에 나섰다.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네 이 사람. 그죠? 엄청 많은 일을 합니다. 막 실행력도 뛰어나고요, 힘도 세고요. 단박에 장롱을 부술 만큼 그렇게 힘도 세죠. 거기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선랑자를 막 독려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도 주고요. 나가가지고 직접 그 설운설 쓰여있는 것도 확인도 시켜줬죠. 그 다음에 여기 나서서 또 무슨 얘기 합니까? 그 하인이 누구인지는 알아는 것은 묻지 아니하여도 아옵니다. 대감님네 수청직이 윤백이라 하는 놈이옵니다 라고 딱 아는 거죠. 어떻게 알지? 자, 정부인을 잡아오라고 대감께서 분부할 때 그놈이 죽을 듯 겁을 내면서 얼굴색이 변하였으니 그놈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셜록이야. 그죠? 딱 알아챈 거죠. 요런 근거로 잡아오라고 했을 때 겁을 내면서 얼굴색이 변한 걸 보고 저 녀석이군. 자, 대감이 듣고는 그 말이 옳다 하고 윤백을 곧 잡아내어 줄이채 올려 묶어놓았다 라고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지문 이해됐습니다. 상황이 무엇인지. 선랑자는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게 어떤 조력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가 이제 밝혀졌네요.
감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요. 최근에는 말이에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그 고전 소설에서의 서술 방식 문제는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이제 학평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문제의 유형은 사실 아까 저 앞에서 5부에서 다루었던 현대 소설의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문제 말이에요. 예를 들면 26번 문제죠. 그런 문제에서 아마 수능에서는 그 현대소설 첫 문제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 고전소설은 첫 문제가 보통 내용 확인으로 줄거리 확인하는 문제로 나온다라는 사실까지를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답이 딱 보이는데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냈다. 이게 지금 되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지금 읽으면서 그런 거 느껴지셨죠? 뭔가 막 누명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가지고 막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긴박하게 그려지고, 그런 과정에서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소설에서. 근데 보세요. 인물의 심리 변화 같은 걸, 그걸 또 내적 독백을 통해서, 이런 건 되게 이 지문과는 안 어울리는 진술이고 현대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선지이기도 하고요. 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낭만적 분위기. 여기 지금 낭만적 분위기가 어디 있나? 서술자를 교체하여. 이건 고전소설에서 이런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고전소설은요, 서술자가 교체되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수능 대비하는 여러분한테는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방합니다. 어떤 서술자를 선정해서 어떤 시점을 채택하느냐 같은 그런 그 개념들은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개념이에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고전 소설에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성을 부각. 여기 지금 비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볼 만한 건 없죠, 그죠? 그다음 꿈과 현실의 교차라고 볼 만한 것도 없고요.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건 과히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39번 갈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A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A는요, 설랑자가 아버지한테 제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B는 뭐냐면 김동지 며느리가 대감 앞에서 여차여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는 대목이었어.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볼까? A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고, 자, A에서 상대방이라는 건 설진사인데 자기 아버지? 그럼 비난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없지, 그죠? B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감을 칭찬하나요? 김동지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A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A의 역사적 사실이 언급된 게 어디 있나요? 없죠, 그죠? B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자기가 김동지 며느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나? 없죠, 그죠? 뭐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게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A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있고, 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어요? 없지.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 대감의 입장을 옹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거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것은 전부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왜 틀렸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선지들로 이 선지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A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억울함 호소가 A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막 죽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막 원혼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를 가정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맞고요. B에서는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지 며느리가 이대감에게 여차여차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4번이 답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5번 갑니다. A에서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친분을 상기시켜 자신의 애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B가 김동지 며느리가 이대감한테 하는 말인데, 자신과의 친분을 상기시킨다든지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애통함, 김동지 며느리의 애통함이 강조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확실하게 틀린 데가 있으면 뭐 그냥 바로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40번 갑니다. 보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요, 의외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 저고리의 이동 경로인데 이게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지금 이 지문에서는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도 아까 지문 읽으면서 언급했었고요. 그러면 별당에 있다가, 그쵸? 그것을 정부인 있는 방으로 옮겨간 거. 이거 누가 한 일이야? 윤백이. 그죠? 훔쳐가가지고 여기다 갖다 드린 거지. 정부인, 자기의 행동을 지시했던 정부인한테 갖다 바친 거고, 정부인이 있는 방에 그 장롱 안에 들어있던 것을 김동지 며느리가 장롱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장롱을 부수고 그 안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대감의 거처로 가가지고 결국엔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정부인과 황부인의 계략으로 저고리는 기역에서 니은으로 옮겨졌다. 그치? 그걸 실행한 사람은 윤백이고요. 맞죠? 별당에서 훔쳐가지고 이리로 온 거니까 딩동댕. 좋았어. 2번. 기역에서 도난당한 저고리로 인해 설랑자가 받은 오해는 디귿에서 해소되죠. 그죠? 설운설인가 뭐 그런 자기의 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네. 그거 내 저고리 맞구나. 이래가지고 누명이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니은에서 디귿으로 저고리가 옮겨진 이유는 이대감의 명령 때문이었다. 오, 그런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대감의 명령 때문은 아닙니다. 왠지 생각해봐요. 거기에 지문에서 자, 대감께 이를 것이라 이러면서 정분이 얘기했고요. 그러자 김동지 며느리가 그 저고리를 들고는 대감의 거처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대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대감이 그 저고리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 대감 입장에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들이닥치더니 이 저고리가 여차여차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따라서 대감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서 이리로 온 게 아니다, 저고리는.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다. 4번. 정부인과 황부인이 니은에 숨겨두었던 저고리는 김동지 며느리에 의해 발견되었죠. 그대로 직진 장롱으로. 그래가지고 그 장롱 끌고 나와가지고 부숴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거니까. 자, 5번. 디귿에서 정부인은 니은에 있던 저고리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죠? 정부인은 뭐 길이가 얼마고 어쩌고 이런 얘기만 했고, 설랑자는 거기에 얽혀있는 어머님과의 스토리를 얘기해가지고 위너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0번 문제 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3번 선지가 은근히 제대로 꼼꼼하게 안 읽으면 그럴 법해. 지금 이대감이 이러저러한 명령도 내리고 신문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구나 가져오라 이랬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대목을 찾아보면 이대감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요, 뭘 못하는 거다? 내용 파악, 줄거리, 사건의 진행, 그런 걸 제대로 파악 못하면 이런 문제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41번 갑니다. 설랑자전은 고전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어떻게 한다고?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을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봐요. 이런 말을 되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지문에서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이게 누구야? 황부인, 정부인 얘네들이죠.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 누구? 설랑자를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때 이 기존 인물들에 해당되는 정부인과 황부인이 악에 해당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 이게 누구야? 설랑자. 이게 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외부 인물인 조력자 이게 누구? 김동지 며느리 됐나요?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잖아요. 주인공이 제시한 결정적인 단서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죠. 결정적인 단서는 뭐였어? 주인공 설랑자가 제시한 결정적인 단서는 안에 새겨진 자기의 아명 수놓은 거 그거잖아요. 자, 이미 선지에서 뭐 써먹을지 이거 읽을 때 다 벌써 이미 예측을 한 거야. 맞나요? 그럼 이제 답 봐봐. 이제 골라보자. 설랑자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말하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경험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됐죠. 그죠? 어머니가 수 놓아주신 거 그게 결국 자기 저고리임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니까 딩동댕. 설진사가 칼을 들고 설랑자에게 첫날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에서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작중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보기와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보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선과 악이요. 선은 편입하려는 인물, 설랑자, 그리고 그를 돕는 조력자인 김동지 며느리. 악은 누구야? 그 편입을 반대하는, 거기를 방해하려는 정부인과 황부인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봐요. 설진사는 설랑자를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위협하면서 진실을 막 추궁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그 설진사가 악이냐 말이야. 보기에서 제시한 악은 누구였어? 정부인, 황부인. 따라서 이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거죠. 설진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병파는 세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린 다 죽는다. 이걸 지금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실을 지금 말해야만 한다. 이런 걸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답이 2번 찾았다. 3번 이대감이 정부인을 하옥하고 설랑자를 행례하게 하는 모습에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드러나죠. 맞죠? 정부인 악인이라서 징치했고요. 그 다음에 설랑자 선인이라서 행례하는 권면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딩동댕. 좋았어. 그럼 4번 5번 갑니다. 김동지 며느리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지목하는 모습에서 가정 외부의 인물인 조력자가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어요. 자,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지목했다가 누구를? 윤백. 아까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죠. 조력자 누구? 이 김동지 며느리가. 5번 정부인과 황부인이 윤백에게 시킨 일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설랑자의 모습에서 가정에 편입하려는 새로운 인물 설랑자가 이들로부터 기존 인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딩동댕. 좋았어요. 자, 됐나? 어렵지 않죠? 지문의 내용 이해했다면 41번까지 풀어나가는 게 과히 어렵지 않았을 거고, 특히 41번 같은 문제 보세요. 3점을 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지문의 내용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있는 각각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 이런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결정적인 단서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지문안의 내용을 여기에 대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의 출제의 원리를 간파하고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이 문제 풀이에 어떤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됐죠? 고전소설 낯선 작품입니다만 지문으로 제시된 작중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래 복합 세트로 가도록 합니다. 갈래가 복합되어 있어요. 가에는 지금 고전 시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작자미상에 낙빈가 그랬는데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알겠죠? 낙빈가. 이 정도의 한자는 여러분 추리가 가능하잖아. 낙, 즐겁다, 행복하다, 그죠? 즐기다. 그리고 빈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 아, 가난함을 즐기는구나. 가난을 기쁨으로 여기는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면 벌써 주요한 고전 시가의 몇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소박한 삶을 사는 그런 그 삶의 어떤 태도가 드러나 있는, 자연에 대한 예찬, 그리고 또 뭐 가끔 가다가는 임금에 대한 뭐 어떤 감사함 이런 게 가미되기도 하는 강호가도, 강호에 파묻혀 자연에 묻혀 살면서 소박한 삶을 살고 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리 짐작하고 그 짐작은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됐죠? 갑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뭐 이이가 지었다고도 이제 알려지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갑니다. 이 몸이 쓸데없어 성상이 바리시니 그랬어요. 자, 이 몸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임금, 성상이라는 건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버리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임금이 나를 버렸을까? 그냥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몸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과장이야. 자기 비하 비슷하게 일종의 어떤 겸손의 의도 같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흔히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아마 익숙할 겁니다. 고전 시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그랬죠?
자, 부귀는 이제 안녕, 바이바이 보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낙을 삼습니다. 이게 낙빈가 아니겠어요? 맞죠? 일간목을 산수간에 지어두고 그랬으니까 자연 속에다가 자그마한 띠풀로 엮은 집을 초가집을 하나 짓는 거죠. 삼순구식 뭔지 알죠? 삼순이라는 건 30일을 얘기해요. 이 순이라는 건 열흘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30일 동안 9끼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도의 가난을 가리킬 때 삼순구식이란 말을 하죠. 30일 동안 9끼 먹는 거니까요. 삼순구식을 먹으나 못 먹으나 그러니까 삼순구식조차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일관이라는 건 10년 동안 갓을 하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 식사가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못 먹고 잘 못 입는 거죠. 그죠? 그렇게 10년 일관을 쓰거나 그것마저도 또 못 쓰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가난을 즐기는 빈천을 낙을 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거니 시름인들 있을 소냐. 자 보세요. 분별이 없는데 시름인들 있을 소냐. 시름인들 있을 소냐라는 건 뭐야? 없다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지. 가난을 그냥 즐기고 그냥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가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한 겁니다.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만사를 타이즈니 일신이 한가하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연 속에서 한가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게 이 어떤 유형의 작품들의 핵심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속세의 부귀 같은 것들을 우습게 하는 태도. 이제 이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잖아요. 중략이 있고요. 삼산이 얻으매요 무릉이 여기로다. 자, 무릉도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지극한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심한 구름은 취수에 걸려 있고 유의한 갈매기는 백사에 버려 있다. 막 색채 대비가 막 보이고요. 이때 취수라는 게 거기에 뭐라고 했나? 숲이 우거져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취수에 걸려 있어요. 하얀 구름이 파란 산봉우리에 걸려 있는 모습도. 그리고 또 갈매기가 백사에 버려 있고. 자, 흰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게 요 위에 있던 취수하고도 탁 이제 대비되는 그런 색채이고요. 어쨌든 이건 다 뭐죠? 무릉도원이라고 여기를 느낄 만큼 아름답고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답고 여유 있는 그런 그 자연의 풍경입니다. 아침에 캐온 취를 점심에 다 먹으니 취나물 있잖아요. 그걸 캐온 걸 아침에 캐온 것을 점심에 다 먹어요. 일 없이 논일면서 석조를 말려하야 그랬어요. 요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문맥상 일 없이 논일어 별로 바쁜 일이 없거든. 그냥 한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 낚시, 저녁에 낚시질 하는 것을 안 하겠는가? 그죠? 석조를 말려 하여 석조를 안 하겠는가? 하여 이제 저녁 그 낚시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갈포로 만든 두건을 기우뚱 기울여서 쓰고 또 마이를 또 이제 뭐 차고 말이에요. 낙대를 둘러매고 낚시를 둘러매고 낚시터로 내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니 고기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뛰노니 고기로다 그러면 고기도 되게 많은 것이고 그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을린 옥척을 버들 우에 꿰어들고 그럼 이제 크고 모양 좋은 그런 그 물고기들을 이제 꿰어들고 말이죠. 잡았으니까 낙조 강호로 적막히 돌아오며 자 해가 지는 자연 속 이제 거처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적막히 돌아오며 산과 촌적을 어부사로 화답하니 그랬어요. 산촌에서 노래, 피리 뭐 이런 거 소리가 막 들리고 그걸 또 어부사로 화답하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한 삶입니까? 이런데 서호매학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연귀야 이에서 더할 소냐 이랬는데요. 서호매학 같은 거 증점연귀는 없습니다만 여기 각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서호매학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서호에 집을 짓고 매화를 기르면서 학을 기르면서 학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시를 지으면서 이 사람이 그 매화와 뭐죠? 그 눈과 황혼 그리고 달과 이런 것들이 쫙 어울리는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시를 썼던 사람이야 중국의 옛날.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주로 뭐라고 있는가 하면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삼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 그랬거든요. 아 그때 아마 그랬죠. 매화를 뭐 아내로 삼고 뭐 학을
자식으로 삼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이제 욕심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의 얽힌 이야기예요. 그것까지는 겨루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매학 정도의 차원까지 내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할지는 못할지 몰라도 증점연귀, 증점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데요. 그냥 한가롭게 시를 읊조리고 하면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한테 물었어.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증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고 시를 읊조리면서 어디 놀러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호매학까지 경지는 내가 못 도달할지 몰라도 증점연귀야 이에서 더할 소냐. 나는 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얘는 나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어때? 유유자적한 욕심 없는 낙빈하는 그런 삶 맞지? 라고 탁 뿜뿜. 요새 쓰는 말로 이런 거죠. 낭만과 풍류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뭐 이런 그죠? 이런 거야. 자, 기산영천의 소허의 몸이 되어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알죠? 소허라는 거 거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각주로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제가 그 스토리도 옛날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소부와 허유예요. 그죠? 합쳐서 소허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기산에 살면서 영수 그 얽혀있는 얘기 알죠? 제가 뭐 여기서는 그 얘기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즉 기산 영수의 그 소부 허유의 몸이 돼요. 이게 뭐야?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사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그런 무욕의 삶을 살아서 천사를 냉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봐. 세속적인 어떤 부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냉소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삶의 태도지, 이 사람의. 그죠? 천사를 냉소하니 만종이 초계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나 만종 같은 그런 큰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나한테는 보잘것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우습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낙빈의 태도란 말이야. 됐죠? 내 살림살이 단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그랬습니다. 이 뒤에 뭐가 또 이어지겠지. 어느 벗이 찾아오리라는 얘기는 찾아올 리가 없다는 얘기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친구가 없어 외로워 이게 아니라 그냥 속세와 세속과 멀리 동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당연히 뭐 그런 게 이어지겠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없어도 멀리서 벗이 온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반갑겠냐 이러면서 한 잔 마시고 탁 시 한 수 웃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낙빈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가에 단독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있으니 43번인데 지금 여기 지문이 너무 그래. 자, 풀고 가자. 자, 43번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3점 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들어있다. 자, 귀거래 의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설명을 했네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아가려는 게 바로 뭐야? 귀거래 의식이에요. 자,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죠, 당연히. 그죠? 와,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됐죠? 이거는 사실 단적으로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 보기는요, 있으나마나한 보기야.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내용은 아주 익숙하게 여러 차례 봐왔고 이런 식의 작품들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고 올해 연계 출제될 대상 작품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자, 골라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요. 1번 이 몸이 쓸데없어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그랬죠? 성상이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정치 현실을 떠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딩동댕 좋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 몸이 쓸데없어 성상이 바리시니까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선지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이유는 뭐냐면 성상이 바리셨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뒤에 45번 문제에서 문제로 이제 성상 얘기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자, 2번 산수관에서 만사를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 자, 산수관에서 즉 자연 속에서 세속의 일을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게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족감,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만족감 맞죠? 그 다음에 아침에 캐온 취를 먹으며 일 없이 논을 일고 있는 것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아침에 캐온 취 먹고요. 그 다음에 일 없이 논 일어요. 유유자적하고 그러나 뭐 대단한 무슨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니까 소박한 삶인 거 맞고요.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 그죠? 욕심 없이 사는, 천하를 준다 그래도 어우 전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하고 그 얘기를 전했더니 어우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라고 귀 씻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서 어우 소한테 그 물 안 먹이려고 하는 그 소부와 허유, 그죠? 걔네들 허유가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귀를 씻고 소부는 그거를 이제 자기 소에게 안 먹이고 이제 저기 다른 데 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물 먹인 그들의 이야기. 그렇게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천사를 냉소하는 것, 즉 뭐야? 세속의 부귀를 우습게 하는 것. 냉소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속세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화자에서 웬 말도 안 되는 얘기니? 그죠? 속세서 나의 뜻을 알아주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태도죠. 그죠? 속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세를 냉소하는 건데, 따라서 5번이 틀렸다는 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나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44번 문제 보면 A, B, C, D 해가지고 말이죠. 손님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대답하고요. 또 손님의 반응. 크게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지문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다 읽고 풀기로 하고 요거 한번 해보죠. 나, 글 갑니다. 조 위에 규정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의주로 귀양 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그랬으니까 의주로 귀양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름이었어.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귀양 가서 새든 집이 답답해요. 덥고요. 여름이었는데 너무 덥고 답답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놓았어요. 그럼 봐요.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대충 지었습니다. 자,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뭐 고대 광시를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정자 하나 뚝딱 소박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봐요.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규정기야. 이 글 제목이요. 이때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밭에 서 있고 그 옆에다가 세운 정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는 거지. 해바라기 정자 이렇게 된 거예요.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아, 됐네. 그럼 이제 봐요. 이건 상황 설정 얘기했고요. 손님이 질문하는 거. 아까 우리 44번 문제 그거 봤습니다만 손님의 질문이 이제 딱 제시가 되면 먼저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해초로 자기가 사는 집에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즉 여기서는 해바라기죠, 그죠? 그런 식물로,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 있으십니까? 자, 핵심은 이거죠. 무슨 매화, 난초, 국화, 뭐 대나무 이런 뭐 사군자라든지 이렇게 숭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집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지 보잘것없는 식물인 해바라기의 이름을 따서 규정이라고 짓다니요?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표출했네요. 손님이. 그랬더니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다 제각각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얘기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가치도 다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해바라기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로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겠지.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이 손님의 질문도 그런 얘기인데, 자 대나무를 예찬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나무로부터 사람에 비유하는 어떤 성질을 발견하고 그걸 예찬하는 거죠.
대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단 저 고든 절개, 대나무를 본받아서 선비란 모름지기 저렇게 고든 절개를 지녀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국화.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가거나 뭐 꽃을 진지 오래인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나. 와, 저 지조와 절개. 선비란 무릇 그래야 돼. 이렇게 사람의 비유하는 의미에서 그 덕성을 칭찬하고 예찬하는 것인데, 해바라기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사람의 비유하자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해바라기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죠?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새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그럼 얘네들은 아까 네가 언급했던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서 명성과 덕망이 오련한 것과 같습니다. 완전 대비되네요. 해바라기는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아까 네가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훌륭한 거다. 사람으로 쳐도 이거는 해바라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이 소나무, 대나무 얘네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유배를 왔으니까, 그죠?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기의 지금 처지가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그럴듯한 식물을 따가지고 내 집에 이름을 지을 만큼 내가 지금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귀양살이 와 있는 찌그러져 있는 인물이야.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러면 어울리는 게 해바라기지 난초나 국화니 매화니 소나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자, 요 이유, 그죠? 사실 미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야, 그죠? 하나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서 천한 식물인 해바라기로 짝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취한 것이고, 이게 이제 내가 해바라기 정자라고 규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라고 답변을 첫 번째 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적이나 삿박이,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살짝 버릴 게 없다라는 것도, 그래서 해바라기도 여기 직접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해바라기도 버릴 게 없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 하찮은 것들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더 이어지길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해바라기는 심지어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어. 뭐냐면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줘. 그래서 해바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때 해는 그러면 임금이겠죠. 자,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 봐요. 충성과 지혜라는 두 가지 훌륭한 점까지 가지고 있어. 사실은 해바라기가 되게 보잘것없다고 앞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얘기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해를 쭉 따라서 발하기하는 충성이 있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덕성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오던 덕목이야. 그럼 봐요. 충성과 지혜로 올바른 신하가 되는 것, 그게 뭐야?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왔던 덕목이에요. 충성과 지혜가. 그러니까 내가 봐요.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무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은 해바라기겠죠?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바라기도 귀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서 이름을 붙일만 하지요. 집의 이름을. 자,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어도 모든 것은 임금의 은혜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이때 해는 임금님을 얘기하고 그걸 향하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건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근거가 있다 이거죠. 여태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근거다. 그럼 보세요.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여기 한 줄이 지금 여기서 빠졌네요. 손님이 말했다 그러죠? 손님이 말했다. 요렇게. 그쵸? 자, 이게 손님의 마지막 반응이에요. 됐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니다. 42번 문제 볼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무슨 봐요.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야. 여기 지금 가와 나의 무슨 말장난 같은 게 있나? 또 뭐 대상의 속성을 희화화했다 그랬어요. 희화화한다는 말 같은 거, 언어 유희라는 말, 이런 말의 말 뜻을 꼭 알아두십시오. 희화화는 특히 뭐예요? 희화화는 이건 말장난이고, 이건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지금 가글도 나글도 뭔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글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없죠? 그죠? 가에도 나에도 그런 거 찾을 수가 없는데 부르는 말이 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반복까지는 됐을 리가 없는데요. 명령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 없죠, 그죠? 그 말투도 명령적인 어조, 말투 이런 건 안 어울리는 거고요. 역설 드러나 있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죠?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건 맞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그 가사나 연시조나 이런 애들 같은 거 보면 지금 가극을 고전시가에서 서리법 찾는 건 쉽죠. 아까 지문 읽을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분별이 없었거니 시름인들 있을 소냐 이런 거 서리법이잖아요. 또 뒤에 뭐 증점 연귀야 이에서 더할 소냐 이런 것도 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는 합격. 나는 어때요? 나에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 15쪽의 맨 밑에 줄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 일종의 서리법이죠.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그다음에 저기 다음 장 넘어가도 말이죠. 마지막 16쪽에 보면 지문에 거의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도 보면 뭐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무풀들어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서리적 표현이죠. 맞네.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 서리법은요.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의 문학에서는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그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일단 고전 문학 공부할 때 특히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거에 특히 서리적 표현 같은 것들은 일단 있다고 생각해도 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자, 43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44번, 45번 풀면 끝나네요. 44번 갑니다. 보기는 나의 정자 이름에 대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손님이 질문하고요. 내가 대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의 반응.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갔다는 거 우리 읽으면서 확인했었죠. 그런데 나의 대답이 또 미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대상을 선택한 이유, 왜 해바라기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해바라기로부터 발견한 덕목, 충성과 지혜, 맞죠? 자, 그럼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 뭐 대나무니 무슨 소나무니 막 뭐 해초니 나왔던 거 있죠? 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면서 해바라기는 보잘것없는 식물인데 말했잖아요. 나가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 왜 하필 보잘것없는 해바라기의 이름을 따셨나요? 라고 궁금해했으니까 1번 띵동. 좋았어. 2번 갑니다.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즉 해바라기를 대상을 그 해바라기를 이름을 짓는데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선 사람들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땡. 여기서는요, 해바라기가 보잘것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건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잘것없는 처지인 나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 취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온 거야. 맞죠?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는 충성과 지혜에 관한 얘기, 그런 덕목, 뭐 이게 훌륭하고 어쩌고는 여기에 C에서 하는 얘기라고. 따라서 2번처럼 얘기하면 틀린다. 답은 2번이다. 됐죠? 3번 갑니다.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 해바라기 보잘것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천한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이름을 지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게 B의 내용이니까. 맞죠? 자, 4번 갑니다. C에서 나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지어 손님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 하나, 충성과 또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성 쪽이 좀 더 강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에서 손님은 A에서 가졌던 정자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요 얘기는 5번 선지는 맞는 말이겠네. 그죠?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44번 답은 이제 2번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긴 걸 보고 이게 복잡하다. 더더군다나 맨 끝에 있는 세트면 앞에서 비문학 독서서 시간 많이 쓰고 여기 다 못 풀어가지고 결국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몇 번 그냥 한 번으로 쭉 이른바 찍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 읽어보면 고전 시가 가도요, 고전 수필 라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이었어요. 흔히 만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을 여러분이 익혀야 되긴 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거기에 기억이 가 작품의 내 살림살이 단박하니 할 때 내니까 이건 뭐냐면 기억은 가의 화자야. 그죠? 니은은 수필이니까 화자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은 필자가 되는 거죠. 글 쓴 사람. 그죠? 자, 그랬을 때 봅니다. 기억은 자, 그 낙빈가의 화자는 임금님 과의, 그 다음에 규정기의 필자는 임금님 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니은이 특히 이제 뭐 성상은 나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이제 숨은 의미는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따지기 이전에 니은이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 여기 갈등이 어디 있어요? 아, 귀양을 왔다는 것 때문에? 에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전부 다 비록 귀양와 있지만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갈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2번 특히나 가장 적절해야 되는데 함량 미달이라고. 2번 기억은 성상의, 니은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성상이나 여기 임금님이 입장이 변화된 게 있나요? 뭐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기억도 니은도 불안함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선지입니다. 기억은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억이 극한 만족감, 낙빈하는 태도인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어디 나와요? 안 나오지? 니은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자, 기억은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니은은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기억은 여기에 화자는 가의 화자는 말이에요.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언급한 게 없어. 아까 제가 이 지문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얘기, 보통 낙빈가 이러면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 사항들 중에 이렇게 내가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이것도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문에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냥 임금 등장하는 건 임금이 나를 버리셨어. 내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감사를 표현적으로 드러낸 건 없습니다. 근데 니은은 뭐야?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전부 다 귀양살이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가 맞잖아.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잊은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4번이 답이죠. 자, 기억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니은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니은의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깊이 고민할 가치도 없이 정답이 4번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45번 문제까지를 모두 풀었습니다. 정리합시다. 1부부터 6부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고 이런 지문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마음에 머릿속에 새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연습 게임들은 말이에요, 결과가 뭐 시험이 뭐 수준이 어땠는데 내 점수는 어땠느니, 뭐 내 친구랑 나의 점수는 어떤, 이런 걸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제가 아니고 그런 용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한 번의 연습 게임이 자기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번 시험에서의 문제 풀이 과정, 그리고 그것이 드러낸 결과, 그리고 내가 각 화법과 작문, 언어, 독서,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이게 4월 학평이 여러분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이자 의미일 겁니다. 자, 더 힘내고요. 힘든 상황이죠. 모두 다 좀 더 힘내고, 특별히 올해 이 3학년 수험생들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단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잘 밟아낼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그 과정에 꾸준히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